시청자, 푸틴이 베이징에서 빈손으로 돌아간 그날 진짜 항복문서가 어디서 작성되고 있었는지 짐작이라도 가십니까? 2016년 5월 20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을 다녀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레드카펫까지 깔고 화려한 의전을 펼친 정상회담이었어요. 근데 회담이 끝나자마자 외신들이 한 목소리로 짚어낸 게 있습니다. 푸틴이 가장 간절히 원했던 가스관 계약 시베리아의 힘, 이 시진핑이 사인 안 했어요. 워싱턴 포스트도 CNBC도 일본 교도통신까지도 노디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외신은 여기서 멈춥니다. 러시아, 중국 균열의 신호다 정도로 처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베이징이 원하는 그림입니다. 왜 시진핑은 푸틴이 그렇게 간절히 원한 그 사인을 거부했을까요? 왜 같은 시점에 중국 자연자원부 지도에서는 러시아 영토 일부가 슬쩍 사라졌을까요? 오늘 표면에서 동기에서 결과까지 세 층을 같이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숫자 하나만 짚고 시작할게요. 1858년부터 청나라가 러시아에 빼앗긴 땅이 10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한반도 면적의 약 4.5배입니다. 그 땅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게 오늘 영상의 진짜 질문입니다. 이게 단순한 가스관 협상 실패가 아닙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주권 이동이 시작됐다는 신호예요. 주류 보도들이 이 회담을 다루면서 러시아, 중국 사이가 벌어졌다. 브로맨스에 금이 갔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건 표면의 표면이에요. 정작 짚어야 할 건 균열이 아닙니다. 한쪽이 다른 쪽 위에 천천히 올라타는 그림이거든요. 그것도 매일 조금씩 오늘 영상에서 같이 따라갈 길을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표면에서는 푸틴 베이징 방문과 2023년 중국 지도 사건을 짚어보고요. 동기로 내려가서는 19세기 불평등 조약의 부활, 그리고 살라미 전술이라는 메커니즘을 들여다봅니다. 마지막으로 결과, 이게 한반도의 어떤 그림으로 떨어지는지 우리가 이미 잃은 땅 한 군데를 포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표면부터 들어가시죠. 먼저 베이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2016년 5월 20일 푸틴이 이틀 일정으로 베이징을 다녀왔어요. 시진핑이 직접 환영식까지 챙겼고요. 양국이 무역, 교육, 기술, 핵, 안보까지 40여 개 합의문에 서명한 큰 회담이었습니다. 근데 푸틴이 진짜 원한 건 그 40개가 아니에요. 딱 하나, 시베리아의 힘이 가스관 계약이었습니다. 야말 반도에서 시작해서 몽골을 거쳐 중국 북동부로 들어가는 이 600km짜리 파이프라인이에요. 연간 500억 입방미터 러시아가 유럽에 못 팔게 된 가스를 통째로 옮기는 프로젝트입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죽어가는 가즈프롬을 살릴 유일한 카드였어요. 그런데 시진핑이 사인 안 했습니다. 회담 종료 후 크렘린 대변인 페스코프는 핵심 파라미터는 합의됐고 디테일만 남았다라고 했는데 외교 언어로 이건 실패란 뜻이에요. 시진핑 본인은 회담장에서 가스관 얘기를 단 한 번도 직접 언급 안 했고요. 가격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UPI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요구한 가격이 입방미터당 12에서 13센트 러시아 국내 시장 가격 수준이에요. 러시아는 시베리아의 힘일 수준 그 2배 이상을 원했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디테일이 있습니다. CNBC가 짚은 건데 푸틴 베이징 방문 직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베이징을 다녀갔어요.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한 환영식과 푸틴한테 한 환영식이 거의 똑같았답니다. 베이징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동시에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시진핑이 가스관 사인을 미룬 진짜 이유와 연결됩니다. 시진핑은 지금 급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까지가 5월 회담의 표면이고요. 근데 같은 그림 안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시점을 2023년 8월로 잠깐 돌려보시죠. 2023년 8월 중국 자연자원부가 2023년판 중국 표준 지도를 발표했어요. 거기에 러시아 영토 일부가 통째로 중국 영토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땅이냐? 흑룡강 본류에 있는 헤이샤츠 섬, 러시아명으로는 볼쇼이 우수리스키 섬입니다. 중국어 이름은 한자로 헥사즈, 까만 곰이란 뜻이에요. 이 섬에는 협상의 역사가 있습니다.
2008년에 양국이 정식 협정으로 174제곱킬로미터는 중국, 약 180제곱킬로미터는 러시아, 이렇게 둘로 나누기로 합의했고 디마르케이션까지 완전히 끝낸 땅이거든요. 그런데 자연자원부가 발표한 지도에는 그 섬 전체가 중국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같은 지도에 인도령 아루나찰프라데시 전체, 남중국해 9단선에 한 줄 더한 10단선, 대만 전체,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해역까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러시아 반응이에요. 뉴스윅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자하로바가 양국 국경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공동 입장이라고 짧게 코멘트하고 끝냈습니다. 조지 메이슨 유니버시티의 마크 카치 교수가 짚은 한 줄이 핵심이에요. 푸틴이 항의할 처지가 아니다. 옛날 같았으면 모스크바에서 난리가 났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외무부 대변인이 국경 문제 없다로 슬쩍 덮고 갔어요. 도둑 맞은 쪽이 침묵하는 그림 항의 안 한 게 항의보다 더 큰 신호인 거죠. 숫자로 한 번 더 보강해 드리겠습니다. 제임스타운 파운데이션이 2025년 7월에 정리한 자료를 보면 러시아에 신규 등록된 외국 기업 중 중국 기업의 비중이 2021년 13%에서 2024년 34%로 올라갔어요. 1년에 새로 등록되는 중국계 회사 수가 4년 만에 400% 늘었습니다. New Eurasian Strategy Center 분석을 보면 2024년에 러시아 전체 무역의 33.8%가 중국과의 거래였습니다. 푸틴이 2014년 12월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숫자도 있어요. 양국 거래의 약 90%가 위안화와 루블화로 결제된다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디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국 은행들이 무조건 러시아 자금을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핑앤뱅크, 뱅크 오브 닝보, 차이나 광파 같은 주요 은행들은 2024년 들어 러시아 결제를 아예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2차 제재가 무서워서요. 결제 처리 시간이 18일까지 늘어진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중국은 러시아를 받쳐주고 있지만 자기네 진짜 이익이 걸린 나이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쳐주는 척하면서 그 위에 천천히 올라타는 그림이거든요. 이 숫자들과 디테일들이 왜 중요한지 이걸 이해하려면 한 발 더 들어가야 합니다. 1858년으로요.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깔끔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경제적으로 약해졌고 중국이 그 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약자 위에 강자가 올라탔다는 그림. 어느 시대나 있던 익숙한 풍경이라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게 약자 위에 강자가 올라탔다는 일반론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이건 기회의 활용이 아닙니다. 훨씬 더 무거운 거예요. 한마디로 역사의 청구서를 받는 작업입니다. 시진핑이 가스관 계약을 안 한 게 가격이 비싸서가 아니라는 거 보셨잖아요. 급할 게 없어서입니다. 그리고 그 급할 게 없는 자신감의 진짜 근거, 그게 19세기에 있어요. 1858년과 1860년 두 개의 조약 안에 들어 있습니다. 왜 베이징은 지금 이렇게 여유가 있을까요? 왜 모스크바는 항의도 못할까요? 그 답을 들여다보면 푸틴이 빈손으로 돌아간 회담장 풍경이 갑자기 전혀 다른 그림으로 바뀝니다. 한번 들여다보시죠. 1858년 5월 28일 청나라와 제정 러시아가 아이훈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 한 장으로 흑룡강 북쪽 약 60만 제곱킬로미터가 러시아로 넘어갔어요. 한반도 면적의 약 3배입니다. 청나라는 같은 시기에 영국 프랑스 연합군과 2차 아편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태평 천국의 난까지 겹쳐 있었거든요. 칼날을 양쪽에서 받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2년 뒤인 1860년 11월 베이징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때 추가로 우수리강 동쪽 연해주 전체 약 40만 제곱킬로미터가 또 러시아로 넘어갔어요. 두 조약을 합치면 10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입니다. 차이나 미디어 프로젝트가 2023년에 쓴 표현이 정확해요. Amur Annexation, 흑룡강 강탈. 이 잃어버린 땅에는 한국 사람한테 익숙한 도시 이름도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어로 동방을 지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도시의 원래 중국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하이신와이, 우리식 발음으로는 해삼입니다. 해삼이 많이 잡히는 만이라는 뜻이에요.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 때만 해도 청나라 영토였습니다. 베이징 조약
1860년에 러시아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도 중국 인터넷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를 러시아 이름 대신 해삼이로 부르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2020년에 러시아 대사관이 블라디보스토크 창설 160주년을 트위터로 기념하자 중국 외교관과 기자들이 일제히 여긴 원래 우리 땅이라고 댓글을 단 사건도 있었어요. CGTN 기자 시엔 쉬웨이가 공식 트위터에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블라디보스토크에는 한국과도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1860년대부터 함경도에서 두만강을 건너 이주한 조선인들이 연해주에 정착하면서 그 지역에 고려인 디아스포라가 형성됐어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한반도 독립운동의 거점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1937년 스탈린이 이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18만 명 가까이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밀려갔어요. 우리가 러시아 영토라고 부르는 그 땅이 한국사의 일부이기도 한 겁니다. 시진핑이 임기 내내 외쳐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슬로건 학자들이 이미 짚는 분석이 있어요. 그 부흥의 한 축이 19세기에 이른 영토에 대한 역사적 청구서라는 겁니다. 근데 청구서를 받는 방식이 흥미로워요. 중국이 영토 회복을 군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중국해 스프레틀리에서 인공섬 매립할 때, 인도 라다크에서 도로 슬쩍 갈 때, 부탄과 네팔 국경에서 마을 하나씩 옮길 때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걸 살라미 전술이라고 부릅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한 번에 큰 것을 삼키지 않고 매일 한 입씩 베어 무는 거죠. 군대 동원이 아니라 자본 투입, 위안화 거래 확대, 인구 이동,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도갱신. 시간이 흐르면 F8, AC 언플라이, 기정사실이 되는 구조입니다. 러시아 극동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확히 그 패턴이에요. 디펜스. 인포가 2025년 7월에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까지 러시아 극동에서 중국 자본이 참여한 프로젝트가 49건, 투자액이 약 90억 달러였습니다. 국경 도시에서는 상권을 중국 상인들이 잡고 거래는 위안화로 하고 간판도 점점 중국어로 바뀌고 있어요. 자본이 먼저 들어가고 인구가 따라 들어가고 마지막에 지도가 갱신되는 거죠. 살라미 한 조각씩. 푸틴이 왜 항의를 못하느냐? 답은 가즈프롬 회계장부에 있습니다. US 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이 2025년 2월에 공개한 이리나 리바코바 증언에 따르면 가즈프롬이 2013년에 73억 달러 손실을 봤어요. 한때 러시아 국가 재정의 기둥이었던 회사가 이렇게 망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위안화에 묶이는 게 선택이 아니에요. 생명선이거든요. 2024년 9월에는 위안화 유동성 위기까지 터졌습니다. 러시아 시장에서 루블 차입 금리가 20%까지 폭등했어요. 결제 시스템이 곧 주권의 일부거든요. 루블이 위안화에 묶인 그 순간 모스크바의 정책 선택지가 좁아진 겁니다. 피터슨 인스티튜트의 리버코바가 짚은 표현이 가장 정확해요. 러시아는 이제 중국의 가신국이라는 거예요. 별주부전 한번 떠올려 보시죠. 토끼가 용궁 가는 길 그 풍경이에요. 용궁이 좋다고 끌고 가는 거북이를 보면서 토끼는 들떠 있는데 사실 거북이 목적은 토끼애가 아니거든요. 지금 러시아가 그 토끼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무한한 우정이라는 말을 들으면서요.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한 가지 그림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대만은 무대고 시베리아는 무대 뒤에요. 대만 해협에서 들리는 그 시끄러운 군사훈련 소리, 군용기 경납고에서 새어나오는 그 모든 긴장음 무대 위 효과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작 진짜 거래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고요. 시진핑의 인내심이 사마에 같아요. 상대가 알아서 소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가스관 사인 안 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이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거든요. 1년 후, 5년 후 가격이 지금보다 비쌀 리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점점 더 절박해질 거니까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우 아시잖아요. 핵심은 거위 배를 가르는 게 아니에요. 거위를 끌고 와서 천천히 사육하는 게 영리한 거죠. 알이 매일 나오니까요. 시베리아의 가스, 목재, 우라늄, 바이칼 호수의 담수, 극동의 히토류, 이 모든 게 알인 겁니다. 그리고 거위는 이미
베이징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대만 침공보다 훨씬 가성비가 좋은 정복이 이미 진행 중인 거예요. 총 한 발 안 쏘고요. 이 영상에서 진짜 짚고 가야 할 게 여기에 있습니다. 1860년 베이징 조약은 청나라와 러시아 양자 조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약으로 한 가지 더 넘어간 게 있습니다. 녹둔도라는 섬입니다. 녹둔도는 세종대왕이 육진을 개척하면서 1430년대에 조선 영토로 편입된 두만강 하구의 섬이에요. 함경도 경흥부 조산만호가 관장했고 조선군이 주둔하면서 농사를 짓던 땅입니다. 400여 년간 조선의 영토였습니다. 녹둔도가 어떤 땅이었느냐? 둘레가 8km 정도, 면적은 약 4제곱킬로미터, 여의도의 1.3배 크기였어요. 조선인들이 벼, 조, 옥수수, 보리를 재배했고 강가에서는 연어와 숭어를 잡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17세기 말부터 두만강의 퇴적작용으로 강동 쪽 연해주에부터 육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베이징 조약 1860년에 러시아가 연해주를 받았을 때 녹둔도까지 그 안에 묻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1860년 베이징 조약, 청러 양자 조약 그 한 장으로 이 섬이 러시아 손에 넘어갔어요. 조선은 협상 테이블에 없었습니다. 한반도 영토 일부가 한반도 정부 모르게 다른 나라 손으로 넘어간 겁니다. 조선 정부는 1880년대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고 1884년부터 10여 차례 반환을 공식 요구했어요. 러시아는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에는 북한이 소련과 국경조약을 맺으면서 녹둔도의 소련 주권을 사실상 추인했고요. 지금도 러시아 영토 크라스노의 셀로라고 불립니다. 이 얘기 한국 주류 언론에서 얼마나 다루던가요? 우리가 잃은 땅 얘기는 안 하고 외신 받아쓰기로 러시아, 중국 브로맨스 균열 같은 표면 분석만 하고 있는 게 지금 풍경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이 정리되면 한반도 입장이 어떻게 보이느냐. 중국이 러시아 극동을 실효적으로 통제하는 시나리오가 굳어지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첫 번째, 북극 항로 통제권이에요. 유럽, 아시아 새 무역로의 출구가 중국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블라디보스토크가 중국의 동해 출구가 됩니다. 한반도 동측 해상권 균형이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 동해의 군사 균형 자체가 재편됩니다. 한반도가 둘러싸인다는 표현이 비유가 아니에요. 황해 쪽에는 산둥반도와 요동반도, 동해 쪽에는 연해주, 그리고 북쪽에는 북한이 모두 같은 영향권에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360도가 한 색깔로 칠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지 외교 게임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핵심 동맥이 다 이 권역에 걸려 있어요. 반도체 원료의 상당 부분이 중국과 러시아를 통과하는 공급망이고 에너지 수입로의 절반이 동해와 동중국해, 그 위에 누가 통제권을 갖느냐가 한국 가계 전기 요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거든요. 추상적인 지정학이 아니라 5년 후 우리 일상의 청구서로 떨어질 일이에요. 이재명 정부가 미란 협력을 다지면서도 중국 안정화 외교를 동시에 추진하는 진짜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쪽 일변도로는 이 그림을 다룰 수가 없거든요. 처음에 던진 질문 기억하시죠? 푸틴이 베이징에서 빈손으로 돌아간 그날 진짜 항복문서가 어디서 작성되고 있었는가? 이제 답이 좀 정리됩니다. 항복문서는 어디 한 곳에서 작성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매일 작성되고 있습니다. 위안화로 결제되는 가스 송장 한 장 한 장이 항복문서고요. 중국 자본이 들어가는 극동 프로젝트 49개 90억 달러짜리 투자 계약서 한 장 한 장이 항복문서입니다. 2023년 자연자원부 지도에 헤이샤츠섬 위치에 점 하나 더 찍힌 그 디테일이 항복문서예요. 시진핑이 가스관 사임 미루면서 보여준 그 여유, 그 자체가 항복문서거든요. 천리둑도 개미 구멍에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 구멍이 매일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총 한 발 안 쏘고 천천히 매일 조금씩.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모든 외신이 대만 얘기만 하는데 정작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은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표면만 보면 뽀록 안 나는 정복이에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남은 질문은 이겁니다. 시베리아가 베이징의 사실상
경제 식민지가 되는 순간 한반도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미국 일변도로 가면 중러 북통합블록과 정면 충돌합니다. 그렇다고 중국과 거리 두기를 못하면 우리 자신이 다음 살람이 한 조각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두 선택지 사이의 좁은 길을 찾는 게 임기 5년 동안 이 정부가 풀어야 할 진짜 숙제입니다. 대만 해협에서 들리는 그 군사훈련 소리는 무대 위 효과음일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무대 뒤 거래는 베이징 회담장 뒤편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걸 같이 보고 있는 시청자가 얼마나 되는지가 앞으로 5년의 외교를 좌우할 겁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녹든도 한 곳 우리가 잃었지만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그 섬의 역사를 따로 깊이 다뤄볼 예정이에요. 알림 설정도 같이 해주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